저희가 요즘 이제 FT의 NMR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스핀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업스핀도 있고 다운스핀도 있어. 근데 업스핀의 숫자하고 다운스핀의 숫자가 일단 같아요.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업스핀의 에너지하고 다운스핀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스핀 벡터들이 이 콘 주위에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핀 벡터를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0이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내가 여기다 자기장을 이렇게 딱 걸어줘.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이제는 업스핀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다운스핀의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업스핀의 에너지 상태가 더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다운스핀에 있던 놈이 일부 이제 업스핀으로 올라가게 돼서 업스핀의 숫자가 다운스핀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돼요. 따라서 이제 스핀 벡터를 다 더해주게 되면 이제 네트로 지축 방향에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생기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세차 운동을 하게 돼요. 그 일정한 주파수로 뺑뺑뺑뺑 돌다는 그 주파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무아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라무아 프리퀀시는 뭐에 상관하냐면은 바깥에서 벌어진 자기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 주파수가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업스핀과 다운스핀 사이의 그 주파수 차이가 바로 라무아 프리퀀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은 첫 번째는 업스핀의 숫자가 늘어난다. 두 번째는 얘가 라무아 프리퀀시로 세차 운동을 한다고 이제 두 번째 일은. 자, 세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게 X축이라고 그러면 X축에다 코일을 감아주거든요. 코일에다가 일정한 주파수 라무아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펄스를 여기다가 쏴주게 돼요. 이게 X축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그 다음 페이지 나왔지만 X축 방향으로 쏴준 펄스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G축에서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X축, Y축 이렇게 되겠죠. X축으로 진동 운동하는 놈은 그 다음 페이지에 표현이 되겠지만 얘는 두 개의 원평강된 빛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놈하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평강된 마그네틱 필드 두 개의 성분으로 합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이 있는데 특히 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하고 얘가 도는 방향이 똑같거든요. 요 놈은 서로 레조넌스를 일으키는 거죠. 요 놈의 효과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가 미치는 효과는 평균적으로 제로가 돼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놈. 그래서 얘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놈이 같은 방향으로 세차 운동을 하는 스피너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해주고 할 것은 따라서 요 스핀, 특히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느끼는 마그네틱 필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지축 방향으로 걸어준 B0라고 하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X축 방향 코일을 감아서 인가해준 마그네틱 필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마그네틱 필드하고 이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려해줄 때 그냥 이대로 고려해주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NMR 하는 사람들은 무슨 개념을 사용하냐면은 로테이팅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모든 NMR 책에서는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얘를 해석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요 스핀이 B0라는 마그네틱 필드도 느끼지만 X축으로 걸어준, 근데 X축으로 걸어주는데 거기다가 심지어는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 B1이라고 하는 마그네틱 필드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해요. 로테이팅 프레임이라는 개념. 자,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왔지. 내가 이쪽 축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쪽 축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프린트물은 X축, Y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 뺑뺑뺑뺑 돌아가고 있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내가 실험실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분광에 NMR에서 레보레터리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로테이팅 프레임 그 프린트물이 아래쪽에 나왔는데 얘가 같이 도는, 나도 같이 도는 거야. 요 마그네틱 필드가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나도 같이 도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돌아갈 때마다 축이 바뀌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X축, Y축이었다. 이제는 이게 X축, Y축이 돼서 같이 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 벡터가 XY 평면에서 회전을 하지만 이걸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같이 돌고 있는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게 같은 축으로 계속 같이 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같이 돌고 있는 거야. 마그네틱 필드도 돌고 있는데 나도 같이 돌게 되면은 같이 돌고 있는 프레임에서는 이 마그네틱 필드가 같은 축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왼쪽에 로테이팅 프레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오른쪽에 레버러터리 프레임이 나오고 오른쪽에 로테이팅 프레임이 나오는데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B0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에서 걸어주는 거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게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 내가 봤을 때는 G축 방향으로 걸어주는 마그네틱 필드는 고정. B1 필드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레버러터리 프레임이야. 근데 오른쪽에 보여있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나도 돌고 있거든요. 나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더 이상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B1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 근데 나도 같이 돌고 있는 축엑사에서는 얘가 그냥 스테이셔너리, 그냥 고정된 상태라는 거야. B1은. 근데 B0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B0가 그려졌잖아요. 여기는 없어. B0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돌고 있을 때는. 왜 B0가 없어졌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콘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스핀이 있어요. 어떤 스핀인데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 근데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차 운동을 하면서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요. 근데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나도 돌고 있어. 얘가 돌고 있는 주파수랑 똑같이 나도 돌고 있으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냥 고정된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얘가 돌고 있는데 나도 같이 돌고 있으면은 이 스핀이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은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얘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B0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없는 것처럼 느낀다. 나도 돌고 있으면. 이건 마치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이 B0라고 그러면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반대 방향의 마그네틱 필드가 가상적인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가지고 얘가 두 개가 상쇄돼서 얘는 자기장이 없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물리책에서 배운 원심력이랑 같은 거예요. 원심력이 어떤 거예요? 이게 중앙이 있고 이게 돌고 있잖아요. 이게 부심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 보통 얘기할 때가 원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심력은 뭐죠? 이거는 실제 힘은 아니잖아. 실제 힘이 아니고 뭐냐면은 얘랑 같이 돌고 있는 놈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심력을 가상의 힘 원심력을 제공해야만 얘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심력이랑 같은 케이스라는 거지. 돌고 있는 좌표기에서는 원심력을 추가시켜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도 내가 돌고 있다. 내가 돌고 있다라 그러면 이 세차 운동하는 놈이 세차 운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이 스핀이 자기장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바깥에서 B0를 걸어줬지만 내가 돌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추가가 돼서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요 스핀은 G축 방향으로 뻗어져 있는 B0라는 필드하고 XY 평면에서 회전하고 있는 B1 필드를 걸어줬는데 돌고 있는 좌표, 내가 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얘가 더 이상 돌지 않아. 그냥 고정된 위치에 그대로 쭉 박혀 있어. 그 다음에 B0라는 필드는 사라져 버린 상태라는. 그러니까 요 필드만 있다라는 거야. 요 필드만.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는 고정된 필드도 있고 도는 필드도 있는데 내가 돌면은 똑같은 속도로 돌게 되면은 요 필드는 아예 사라져 버리고 요 필드는 돌지 않고 그냥 짱 박혀 있는 필드가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표현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근데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는 어느 방향에 있냐면은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는 이 방향에 G축 방향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지. 얘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려놓은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팅 프레임인데,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자기장이 고정되어 있고 뭐가 있냐면은 마그네틱에이션 벡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필드가 얘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얘를 회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왜 회전시키게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프린트를 나지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스핀이 있으면 얘가 이쪽 주위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얘가 스핀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에 있었다. 그래도 돌겠죠. 이렇게 XY 평면에서 뱅글뱅글 돌 거라는 거예요. 요게 마그네틱 필드고, 요게 마그네틱 모멘트 혹은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라고 그러면 요 B축 주위를 XY 평면에서 얘가 뱅글뱅글 이제 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되죠. 요게 마그네틱 필드고요. 요게 마그네티제이션 벡터예요. 요게 뭐냐면은 요것에 해당하고, 요게 마그네틱 모멘트 혹은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요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게 된다. 요쪽 요걸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차 운동 하듯이. 그래서 프린트 글에 나와 있듯이 얘가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얘고 여기가 마그네틱 필드가 되면 요축 주위를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돌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그네틱 필드고 여기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라고 그러면 요쪽 주위를 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프린트 글에 그 모양이 나와 있어요. 로테이팅 프레임 그래가지고서요. 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건 어떤 프레임이라고요? 로테이팅 프레임. 나도 같이 돌고 있는 거. 나도 같이 돌고 있는 축에서 보면은 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쪽 부분에 보면 위쪽 그림 말고 아래쪽 그림이에요. 로테이팅 프레임. 로테이팅 프레임이 바로 지금 내가 그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던 놈이 쭉 내려가서 여기에 얼라인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로테이팅 프레임이에요. 근데 실제 위쪽에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어떻게 돼서 내가 돌고 있잖아, 이렇게. 실제로 내가 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단순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떨어지냐면 회오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회오리처럼. 이렇게 쓰면 여기에 있던 놈이 그냥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여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현상은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 지축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도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축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은 안 보이고 그냥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쭉 그냥 모노토닉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회오리를 돌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펄스를 쏴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걷는 펄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통 이제 90도 펄스라고 불러요. 90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프린트물의 위쪽에 나오는 거예요. XY 평면까지 떨어지게 해주는 것을 90도 펄스라고 불러요. 그럼 요것에 시간을 2배를 줘. 그러면 어떤 펄스가 되냐면은 180도 펄스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놈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해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180도 펄스라고 부르요. 그 다음에 여기 XY 평면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90도 펄스라고 부르요. 시간은 정확히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NMR에서는 특히 이 두 가지 펄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90도 펄스, 180도 펄스. 기억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했을 때 90도 떨어뜨릴 정도까지만 시간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쏴주는 것을 90도 펄스. 거기서 2배 하게 되면은 플러스 지축에 있던 놈이 마이너스 지축으로 넘겨지게 해주는 펄스를 180도 펄스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처음에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여기 있었어. 그래서 18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이놈이 이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뺑글뺑글 이렇게 돌 거라는 거예요. 지금 XY 평면에. 왜냐하면 B0라는 자기장은 여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XY 평면에서 계속 돌 거거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뭐가 걸려있냐면은 이제 코일이 걸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리시버야. 그럼 Y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겠죠. 이게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주파수가 무슨 주파수가 될까요? 요거 지축을 회전하는 주파수가 돼요. 이게 무슨 주파수냐면 그냥 라마 프리퀀시죠. 그냥. 얘가 라마 프리퀀시를 XY 평면에서 회전하게 되면 여기 코일에서 이런 사인파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얘를 이제 포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싱글 픽이 하나가 딱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얼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프린트물의 그 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이게 계속 무한히 사인파가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샤프한 픽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 있어. 언젠가는. 그럼 얘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제는 샤프한 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폭을 가지는 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폭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계속 하게 되면 굉장히 샤프한 픽이 나오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폭이 이제 예측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은 실제로는 여기가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펄스를 쏴줘가지고서 강제로 얘를 90도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얘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평형은 얘가 평형이라는 거지. 평형에 있던 놈을 펄스를 쏴줘서 강제로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여기서 XY 평면에서 계속 무한히 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냅두게 되면 이놈이 계속 도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자리를 어떻게 복귀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얘 다시 아까처럼 회오리를 돌면서 이렇게 원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회오리를 돌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시그널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해 볼 게 뭐냐면은 이 평형 상태에서는 지축 성분값이 0 아닌 값을 갖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는 XY 성분은 얼마가 되냐? 0이 되겠죠. 요게 평형 상태니까. 요게 지축값은 어느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고 XY 성분이 0인 값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있던 놈을 펄스를 짜서 이쪽으로 옮겨주잖아요. 지금 평형이 아니거든. 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요 상태는 지축값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지축값이 없죠. 그 다음에 XY 성분값이 0 아닌 값을 가진 상태예요. 지금 요 상태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요 상태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는데 이 지축 성분값이 얼마나 빨리 평형 상태로 돌아가느냐. 요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T1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그래요. 지축 성분값이 얼마나 빨리 평형 값으로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XY 성분이 얼마나 빨리 평형 값으로 돌아가느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지금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고요. 어디를 보냐면은 이쪽 큼지막한 그림 있죠. 지축 성분값은 처음에 0이죠, 그죠? 여기에 mg예요. 0이었다가 어디로 가? 0 아닌 값을 가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이라는 거. 요 값이 바로 mg/eq가 이렇게 돼요. 0인 값에서 평형 값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는 뭐가 결정이냐면 바로 T1 릴렉세이션. T1 릴렉세이션이 빠르다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 T1이 느리다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에는 XY 성분값. XY 성분은 0 아닌 값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얘는 mxy/eq. 얘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그것이 뭐라고 부르냐면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MR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요 T1 릴렉세이션 타임하고
T2 릴렉세이션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해요. 이게 요 값이 주위 환경에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포가 정상세포냐 비정상세포냐에 따라서 T2 값에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요 값을 측정하는 것이 NMR에서 상당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T1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한번 보도록 해요. T1을 측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인버전 리커버리 방법이에요. 인버전 리커버리 방법을 이용해서 T1을 측정을 하는데 일단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곧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180도 펄스를 쏴죠. 그 다음에 타오만큼 기다려. 그 다음에 90도 펄스를 쏴요. 그 다음에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180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 얘기해 줄게. 180도 펄스를 쏴주고 시간을 타오만큼 기다린 다음에 또 90도 펄스를 쏴준 다음에 나오는 시그널을 잡아. 그 다음에 얘를 바꿔. 좀 이렇게 늘려. 처음에 이렇게 실험하고 두 번째는 똑같이 180도 펄스 쏴주고 이렇게 늘려서 또 시그널을 또 찍어야 돼. 이게 타오. 이게 타오 1. 타오를 타오 1, 타오 2, 타이 3 하면서 이 간격을 늘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뭐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T1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 초기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어느 축에 있냐면은 G축에 있다고 해요. G축에. 초기에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일을 감아가지고서 펄스를 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떤 펄스를 쏴주게 되냐면은 180도 펄스를 먼저 쏴줘. 180도 펄스를. 그러면은 여기 있던 놈이 어디로 간다고요? 180도 펄스니까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간다는 거지. 여기로.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놈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놈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 놈이 이게 평형 상태거든요. 평형에 있던 놈을 강제로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어디로 올라갈까? 여기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 처음엔 여기 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줄어들겠죠. 그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아예 여기로 점으로 가.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원래 자리로 복귀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면은 처음에 이 상태 180도 펄스를 쏴줘가지고 얘를 강제로 아래로 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놈이 이제 줄어들어. 그러다 0으로 가. 그 다음에 이제는 플러스로 가.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T1 릴렉세이션 타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어떻게? 자, 여기 있던 놈을 여기다 딱 놓잖아요. 근데 코일은 어디에 감겨있죠? 여기에 감겨있어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면은 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XY 평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지축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요 코일에는 지금 아무런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180도 펄스 쏴준 다음에 어떤 펄스를 쏴주게 되면 90도 펄스를 쏴주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9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 놈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여기 있던 놈을 18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여기로 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코일이 Y축에 걸렸기 때문에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 시그널을 나오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다시 XY 평면으로 올려줘야 되거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 번째 펄스가 필요한 거야. 얘를 90도 펄스를 쏴줘서 다시 여기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면은요, 프린트물에는 왼쪽에 요 그림이 나왔고 오른쪽에 요 펄스가 오른쪽으로 가서 빨간색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보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얘가 여기서 회전할 거라는 거예요. XY 평면에서 회전하게 될 거예요. 회전해. 그러면 회전하게 되면 이 코일에서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프린터물에 나오듯이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코일은 Y축에 걸려있기 때문에. 얘 시그널을 잡으려면 얘를 XY 평면으로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90도 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얘가 XY 평면에서 회전을 하면서 코일에 시그널이 잡히게 되겠네. 이런 시그널이 잡히게 될 거예요. 요 높이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요 높이는 바로 요 놈의 높이에 비례할 거예요. 요 놈의 높이.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요 높이가 좀 줄어들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9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코일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시그널이 나올 텐데 이제는 시그널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시그널이 여기 이렇게 됐던 놈이 이렇게 돼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없잖아요. 시그널이 안 나와. 이때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는 아까는 아래쪽 방향이었잖아요. 이제는 위쪽 방향. 그래서 9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제는 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다가 또 90도 펄스 쏴주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요 플러스 X 방향으로 넘어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크게 회전하게 될 거예요. 여기 코일에 갈려주게 되면은 시그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 요 시그널의 높이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요 벡터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그널을 잡아보면요, 처음엔 큰 시그널이 나왔다가 작아지다가 0이 되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요, 요 놈을 포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제 이놈은 요렇게 아래쪽으로 나온 시그널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요쪽은 아래쪽인데 이게 줄어들어. 프린트를 조그맣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시그널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그널이 살짝 커져.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얻는 데이터는 요거예요. 요거. 프린트물에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실제로 얻은 시그널. 그래서 요것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 요런 모양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뭐를 결정하냐면은 이제 T1 릴렉세이션 타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T1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T2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다른 거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일반학 때도 제가 말하고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요. 여기가 B 프로톤이 이렇게 CL, H.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A 프로톤에서도 시그널이 나오고 B 프로톤에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A 프로톤은 픽이 3개로 갈라지고 B 프로톤은 이제 2개로 갈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B 프로톤 같은 경우에 이 B 프로톤을 하는데 이게 왜 픽이 2개로 갈라지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바깥에서 B0라는 자기장을 쏴주게 되는데 B 프로톤은 B0라는 자기장뿐만이 아니고 HA 프로톤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업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어서 2개로 갈라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설명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얘는 어떻다냐? 얘도 자기장을 만들어낼 텐데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의해서 왜 더 갈라져야 되는데 얘에 의한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걸 설명 안 했었죠, 그죠? 이 2개는 화학적으로 동등한 프로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인 경우.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인 경우에는 프린트물에도 써져 있지만 서로 커플링을 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추가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동등한 프로톤끼리는 서로 커플링을 하지 않냐, 왜 픽이 더 갈리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좀 까다로워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나왔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싱글렛 트리플렛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전 스핀이 2개가 돌아다닌다. 스핀이 2개가 돌아다닌다.
우리가 뭘 정했냐면 토탈 스피인을 정하고 막 그랬었죠. 일반화할 때. 그랬을 때 이 경우 두 개 스핀이 프린트물에 나왔지만 180도를 유지할 때를 싱글렛이라고 부르고 70.53도를 유지할 때를 트리플렛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전자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전자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다가 1번 전자, 2번 전자로 표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게 1번 전자인지 어떤 게 2번 전자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요, 서로. 그래서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겠지, 이게? 푸사이 1, 2나 푸사이 2, 1이나 이게 제곱해주면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1번인지 어떤 게 2번인지 구분할 수 없는 완벽히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1, 2나 2, 1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면은 요 놈은 이거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을 거야, 일반 학시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부르고 이게 안타 시메트릭한 함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두 개 전자가 1번 전자가 업이다. 요런 함수는 가능한 함수라고 불렀어요. 두 개가 업이다. 두 개가 다운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함수도 가능한 함수야. 근데 이런 함수는 불가능한 함수라는 거죠. (1번이) 업이고 2번이 베타, 다운 이런 거나 혹은 2번이 업이고 1번이 베타 이런 거는 불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1번 전자하고 2번 전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 각각의 두 개는 시메트릭도 아니고 안타시메트릭도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선형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한 번은 더해서 만들었죠. 한 번은 빼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트리플렛이라고 부르고 얘를 싱글렛으로다 부른다는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알파1, 베타2 혹은 알파2, 베타1이라는 함수는 불가능한 함수고 이 놈을 더하거나 뺀 함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서 나왔지만 여기 트리플렛 스테이트고 싱글렛 스테이트고 할 때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쓴다고요? 두 개의 프로톤이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동등하지 않으면. 동등하지 않으면은 1번하고 2번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업, 2번이 다운 혹은 2번이 업, 1번이 다운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동등할 때는 이 각각이 불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형결합을 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 개념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가 X라는 프로톤이고 얘가 A라는 프로톤이에요. 자, 케미컬 시프트 값이 이게 더 커. A가 더 크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놈의 커플링 콘스탄트를 내가 JAX. 이게 서로가 서로를 미치는 영향을 내가 JAX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도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거든요. 얘도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상태가 있을 거예요.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얘가 아무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당연히 알파겠죠. 얘도 업이고 얘도 업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당연히 둘 다 업일 때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상태는 베타 알파고 그 다음 상태는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이 빨간색이 뭐냐면 X 프로톤을 나타내주고요. 이 파란색이 A 프로톤을 나타내주거든요. 여기 X고 여기 A. 얘가 왜 얘보다 에너지가 낮을까요? 이 그림은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얘의 케미컬 시프트 값이 얘의 케미컬 시프트보다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 프린트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 X가 어디 쪽에 있다는 A가 여기 쪽에 있다는 거죠. X의 케미컬 시프트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자기장을 걸어주더라도 X 프로톤은
작은 자기장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미컬 시프트 값이 작죠. A의 케미컬 시프트 값이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은 자기장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이라고 했을 때 요게 2고 요게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요게 3이고 요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베타 알파는 얼마가 될까요? x가 베타니까 2가 되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가 베타 상태고 a가 알파 상태다 그러면은 x가 베타 상태니까 위로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알파가 a가 알파 상태니까 마이너스 3이 2에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알파 상태니까 마이너스 3이고 베타가 a가 베타 상태니까 잠깐 x가 알파니까 이 상태지. 그 다음에 a가 베타 상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타 알파가 알파 베타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뭐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는 얘하고 얘가 아직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준이에요. 그죠? 가능한 트랜지션 프린트문에 나와 있지만 빨간색 트랜지션이 뭐냐면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 빨간색으로 표현된 X 트랜지션 있잖아요. 이건 무슨 트랜지션인가요? 빨간색이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거죠. 그죠? 여기도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죠?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X 프로톤이 알파일 때 X 프로톤이 알파일 때 X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트랜지션이고 요놈은 어떻죠? A 프로톤이 베타 상태일 때 X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트랜지션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가정은 뭐냐면은 X하고 A가 아무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A 프로톤이 알파였던 B 프로톤이 베타였던 요 간격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픽 하나가 덜렁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표현된 A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 트랜지션.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하고 요 트랜지션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뭐죠? X는 알파야. 그대로 그대로에서. 뭐가 바뀌는 거죠? A가 알파에서 베타로 바뀌는 트랜지션이죠. 요 트랜지션은. 요 트랜지션은 어떤 거예요? 요 트랜지션은 X는 베타. X는 베타야. A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A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죠? 요 트랜지션은 X가 베타일 때 A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것이고 요 트랜지션은 어떤 상태인가요? X가 알파 상태였을 때 A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A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픽이 하나만 나옵니다. 이게 X에서 하나 나오고 A에서 하나.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같아. 왜 같을까? 얘하고 얘가 아직 아무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픽이 덜렁 두 개만 나온다는 거예요. 덜렁 두 개.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얘네들이. 그럼 이 에너지 준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에너지 준위.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상호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알파 알파 베타 알파 알파 베타 그래서 지금 요 트랜지션 이게 X 트랜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 A 트랜지션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아. 길이가. 그래서 픽 하나만 나와.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아. 그래서 픽 하나만 나와. 언제? 두 프로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얘가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에너지 준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요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까요? 베타니까 스피드이 똑같이 패러렐하잖아.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알파니까 두 개가 스핀이 똑같이 패러렐.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알파, 베타 알파는 어떻게 돼? 서로 안타이 패러렐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얘도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준위가 요 에너지 준위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 바뀌어지는 거예요? X하고 A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상호작용하는 건 뭐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J라는 상수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똑같은 스핀 알파 알파 베타 베타는 위로 올라가고 똑같은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았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늘어난다는 거예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여기서 또 놈이 이렇게 되니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정도가 얼마로 올라가냐면요, 4분의 J만큼 올라가요. 여기도 4분의 J만큼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픽이 이제 몇 개가 나올까? 이제는 4개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요 픽하고 요 픽이 같은 위치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얘는 줄어든 픽에서 나오고 얘는 커진 픽에서 나오기 때문에 2개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 픽하고 요 픽의 간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펙트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X하고 A인데 A하고 X가 서로 다른 프로톤일 때, 그래서 픽이 왜 2개씩 나오는가를 설명해주는 프린트물이에요. 자, 근데 프린트물의 오른쪽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2개 프로톤이 똑같은 놈이야. 이런 거. 여기도 A고 여기도 A. 이제는 똑같은 놈이야.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자, 이럴 때는 이 2개 프로톤이 어떤 상태냐면은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이라는 거.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 아까 방금 내가 수업 얘기했었어요. 구분할 수 없는 프로톤일 때는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베타, 베타. 알파, 알파까지는 똑같은데 중앙에 있는 상태가 알파, 베타도 아니고 베타, 알파도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러죠? 하나는 더하고 다른 하나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알파, 베타 상태 혹은 베타, 알파 상태가 가능한 상태예요. 얘는 왜 가능한 거죠?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프로톤이거든. 얘하고 얘는 다른 프로톤이기 때문에 베타, 알파나 알파, 베타 상태가 양자역학적으로 가능한 상태야. 그러나 얘는 어떻죠? 얘는 2개가 동등한 프로톤이야. 동등한. 그럴 때는 알파, 베타나 베타, 알파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혹은 알파 빼기 베타, 알파만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왔지만 원래는 여기 이렇게 2개가 있다. 이게 알파, 알파. 이게 베타, 베타. 이게 하나는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얘하고 얘는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2개가 동등한 놈이니까.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얘네 둘이 상호작용해서 하나는 뭐를 만드냐면은 이 프린트물에 나왔지만 알파, 베타, 베타, 알파를 만들고 다른 놈은 알파, 베타, 빼기 베타, 알파를 만든다. 이건 마치 무슨 상황이랑 같나요? 2개의 어텀의 오비탈이 있는데 2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내려가는 놈이 있고 올라가는 놈이지. 2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내려가는 놈이 있고 올라가는 놈이지. 이거는 똑같은 놈이지. 알파, 베타하고 베타가 상호작용해서 실제 만들어지는 함수는 요런 함수, 요런 함수가 돼서 이 2개가 갈라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실제 함수는 요놈이라는 거야. 근데 요놈 무슨 상태라고 했지? 이건 트리플렛이라고 부르다. 트리플렛 상태. 요놈은 싱글렛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트리플렛, 요 3개 트리플렛 상태하고 싱글렛 상태들은 뭐가 다른가요? 싱글렛 스테이트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면 이게 몇 도를 유지하는 상태냐면은 180도를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얘는. 근데 얘는 어떻죠? 완벽한 패러렐은 아니지만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70.53도를 유지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비교하면 얘가 에너지가 안정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런 상태니까. 얘는 완벽한 패러렐은 하지만 얘에 비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놈은 에너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놈은 올라가야 돼. 요놈은 요 상태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에너지 주인은요 이렇게 그려져. 그림태블에 나왔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요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에너지가 높아져. 요것도 높아져.
요것도 높아져. 그 다음에 요 놈은 떨어져. 근데 요 세 개는 뭐라고요? 요 놈은 트리플렛. 요 놈은 싱글렛.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트리플렛은 트리플렛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 가능하고요. 요 트랜지션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거는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하고 요 트랜지션만 가능한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픽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주지만 픽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프로톤인 경우에는 픽이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비교해보면 요 그림이랑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서 요 놈, 그 다음에 요 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 놈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 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 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 놈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보면 여기서 픽이 두 개가 사라졌잖아. 여기 픽이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두 개뿐이야. 두 개가 사라졌죠, 그죠? 어느 두 개가 사라진 거냐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사라진 거잖아. 그거 보이겠어요? 요 놈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요 놈이? 요 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동그라미 친 요 두 픽 있잖아요. 요 놈이 여기에서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은 뭐냐면 바로 요 픽하고 요 픽이에요. 맞습니까?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픽이 4개가 보이고 여기는 2개가 보여. 안 보이는 픽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맨 왼쪽에 있는 픽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픽이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요 픽의 인터셉트가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있는 픽의 인터셉트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서로 겹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픽이 하나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은 요 프로톤하고 요 프로톤이 점점 닮아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X하고 A가 점점 닮아져서 이렇게 됐어. 요때는 왼쪽 그래프고 요때는 오른쪽 그래프야. 여기는 4개의 픽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하나의 픽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이 어떤 상태냐? 양쪽 끝에 있는 것은 점점 인텐시티가 줄어들어. 그래서 안 보이게 돼, 아예. 그리고 2개의 픽은 점점 가까이 와서 하나의 픽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기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두 개 이렇게 보였잖아요. 정상적인 스펙트럼.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처음에는 요 길이랑 같았어. 요 길이랑 여기랑 같았어.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돼? 요 놈의 픽이 어떻게 되죠? 점점 어떻게 돼? 바깥 양쪽에 있는 놈이 점점 픽의 인텐시티가 줄어들어. 그러면서 요 놈은 겹쳐지게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픽이 달랑 나오게 된다. 하나의 픽이.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